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보복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베를린은 알록달록 예쁜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이제 겨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들어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코트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에 읽기 어울리는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포근한 담요를 덮고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읽기 좋은 책, 겨울향이 물씬 나는 초를 켜두고 소파에 파묻혀 읽기 좋은 책인데요. 바로 작은 아씨들 시리즈,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만들어낸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전기인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아씨들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축약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작은 아씨들이 개봉하고 나서 영화가 정말 좋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어서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책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보기 전에는 먼저 책부터 읽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이 두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얼른 시작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책키라우 팟캐스트를 듣는데 김하나 작가님이 작은 아씨들 책과 영화를 함께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흥미롭고 보고 싶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진짜 책을 빨리 읽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며칠 뒤에 윌북 출판사에서 작은 아씨들 4부작 완역판 세트가 나왔다고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미뤄왔던 작은 아씨들 책을 드디어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작은 아씨들 시리즈가 4부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축약본은 1부에만 해당이 되었던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1부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2부는 한참 후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3부와 4부인 조의 아이들까지 번역이 되어서 나오면서 전체 시리즈를 읽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아씨들은 마치가의 네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매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캐릭터가 분명한 만큼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매그, 조, 베스, 에이미 중 각자 선호하는 인물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조를 정말 좋아했어요. 조가 천방지축이긴 하지만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았고 책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모습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 영화의 첫 장면은 조가 자신의 글을 들고 출판사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이 장면이 책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는 다락방에서 글을 쓰느라 여념이 없었다. 10월이 되자 낮에도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오후 시간도 짧아졌다. 태양이 높은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을 비추는 시간도 2-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조는 창문 아래 낡은 소파에 앉아 트렁크에 종이를 펼쳐놓고 부지런히 글을 썼다. 조의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대들보에서 쥐 친구 스크래블이 수염을 뽐내는 맏아들과 함께 느긋하게 거닐었다. 집중해서 글을 쓰던 조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고 멋지게 서명을 한 후 펜을 던지며 외쳤다. 됐어. 난 최선을 다했어. 이걸로 충분치 않다면 나중에 더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소파에 드러누운 조는 원고를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며 여기저기 줄을 긋고 작은 풍선처럼 생긴 느낌표도 잔뜩 그려넣었다. 깔끔한 빨간색 리본으로 원고를 묶은 뒤 잠시 그대로 앉아 차분하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원고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 작업해온 원고였다. 조는 벽에 걸린 낡은 주석 조리대를 책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안에 원고와 책 몇 권을 보관해 두었다. 조와 마찬가지로 문학을 좋아하는 스크래블의 눈에 띄게 두었다간 종이를 이빨로 죄다 갉아서 지나다니는 길에 뿌려놓을 게 분명했다. 조는 주석 조리대 안에서 원고를 한 묶음 더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쥐 친구들이 펜을 잘근잘근 씹고 잉크를 맛보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조는 최대한 조용히 모자를 쓰고 재킷을 입은 뒤
뒷문 쪽 창가로 다가가 야트막한 현관 지붕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풀로 덮인 두둑으로 훌쩍 뛰어내려 집을 빙 돌아 길로 나섰다. 차분하게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합승마차를 잡아타고 시내로 향했다. 기분 좋으면서도 비밀을 감춘 듯한 표정이었다. 누구든 조의 모습을 봤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얼마 후 마차에서 내린 조는 번잡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걸어 목적지로 향했다. 약간 헤매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너저분한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왔던 길을 빠르게 되돌아갔다. 이런 행동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데 맞은편 건물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검은 눈동자를 가진 젊은이에게는 그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 조는 3번째로 건물 앞으로 돌아와 몸을 확 흔들더니 눈까지 모자를 내려쓰고 계단을 올라갔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경 속에서도 작가의 꿈을 놓지 않은 작은 아씨들의 조는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 즉 오너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를 제일 좋아했던 저는 이 책,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를 함께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작은 아씨들의 등장인물들은 실존 인물에 바탕을 두었는데요. 루이자의 언니인 애나는 소설 속에서 매그가 되고 실제로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는 엘리자베스는 베스, 막내인 메이는 에이미가 되고 루이자 메이 올것이 여행 중 스위스 브베에서 만난 12살 연하의 폴란드 청년 라디슬라스 비스니에프스키는 우리의 옆집 소년 로리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작은 아씨들 일부만 읽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의아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는 작은 아씨들의 2부와 1부를 플래시백을 통해 적절히 섞어내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요. 저는 보면서 책을 안 읽어봤다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작은 아씨들의 2부를 읽으면 매그, 조, 에이미, 로리의 뒷이야기들도 알 수 있는데요. 조가 독일인 바에르 교수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아니 왜 하필 또 독일인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를 보면 루이자 메이 올컷이 괴테의 열렬한 팬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조의 남편이 된 바에르 교수가 독일인인 것도 괴테의 영향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작은 아씨들의 주인공들의 성인 마치, 3월을 뜻하는 마치가 작가가 미들네임으로 사용한 어머니의 성 메이, 그러니까 5월을 뜻하는 메이를 변형해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난을 사랑으로 헤쳐나가는 모습, 동생 엘리자베스의 죽음, 언니의 결혼, 또 루이자 메이 올컷의 당돌함과 글쓰기 활동 같은 것들이 정말 작은 아씨들 소설의 현실판을 읽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 네서니엘 호손 등 유명 작가들과의 친분이나 교류를 보는 것도 재밌었고 작은 아씨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아버지의 존재감이 왜 이렇게 희미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었어요. 작은 아씨들은 출간이 되었을 당시에 나오자마자 2주일 만에 초판본이 다 팔리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작은 아씨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뒷부분에 잠시 나오는데요. 남성 편집자인 나일스는 처음 작은 아씨들의 초고를 받아들고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릴리 알미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흥분을 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루이자는 여자아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남자아이들을 더 좋아하며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로 쓸만한 적절한 소재도 없다고 대답했다. 더구나 그때는 너무 바쁜 나머지 나일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없었다. 아바가 심각한 병을 앓다가 회복한 후 이른 겨울에 루이자는 보스턴으로 떠났다. 헤이워드 플레이스에 방을 얻고 부지런히 글을 써서 가족이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돈은 벌 수 있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다. 돈이 절박해지기 시작할 무렵
상냥하고 인내심 많은 현명한 나일스가 또 한 번 루이자를 찾았다. 올컷 씨가 여자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꼭 써주면 좋겠어요. 너무 절박해서 무엇이든 할 기세였던 루이자는 이번에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가나는 도전을 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루이자는 그 도전을 시작했다. 여전히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보살피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2월이었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1868년 5월이었다. 우리 자매들 말고 다른 여자아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루이자는 풀이 죽어 어머니에게 투덜거렸다. 이전에 가족 이야기를 쓰면서 다양한 시련과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 루이자는 그 계획을 다시 꺼냈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야기는 루이자가 13살 때부터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낸 힐사이드에서 일어난 사건들 위주로 흘러갔다. 언덕 위에서 하던 놀이와 헛간에서 공연한 연극, 돈을 벌려고 했던 일, 사소한 다툼,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현명하고 용감한 어머니 아바는 딸들의 모든 생활에 관여했듯이 이야기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자매들이 어린 시절에 즐겨 읽은 아름다운 철로 역정은 이야기 곳곳에 녹아들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만큼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 독자들이 브런슨의 진정한 가치와 훌륭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브런슨의 훌륭한 생각은 루이자의 글에 스며들었고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희망 넘치는 나일스에게 보낼 첫 12장을 마친 루이자는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고 일상적인 일들만 가득한 흔한 이야기라는 우려를 했다. 글을 쓰면서도 루이자는 계속해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쓸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선을 다하게 되며 루이자도 마음속으로는 좋은 이야기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았다. 루이자는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고대하는 나일스에게 원고의 앞부분을 보냈다. 소포를 받아 집으로 가져간 나일스가 찰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서재에서 이야기를 되풀이해 읽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날이 어둑어둑한 6월 하순이었고 글을 읽는 동안 둑과 다리 위로 불빛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드디어 원고를 내려놓은 나일스는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하지만 백발이 되어가는 비혼 남자가 자라나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책을 평가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닐 터였다. 나일스는 루이자에게 솔직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책이 성공할지 걱정되지만 나머지 이야기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작은 아씨들의 집필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독자들이 주인공의 연애 이야기는 더는 궁금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루이자는 매그의 약혼을 끝으로 이야기를 완성했다. 책의 첫 장을 읽고 실망한 기색을 보인 나일스는 여전히 솔직했다. 이야기는 기대만큼 흥미롭지 않았고 책의 출간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먼저 젊은 친구들과 책의 독자 나이에 맞는 소녀들에게 글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다. 나일스는 이 과정에서 비혼 남자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진짜 중요한 여자아이들의 의견만 참고했다. 원고를 보여준 사람은 롱우드에 사는 조카 릴리 알미였다. 원고를 급하게 읽은 릴리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흥분해서 나일스가 한참을 진정시킨 후에야 감상을 말할 수 있었다.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도 원고를 보여주었는데 모두 똑같이 그 이야기를 좋아했다. 삼부와 사부인 조의 아이들은 조가 바에르 교수와 함께 세운 학교 플럼필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개성 넘치는 소녀, 소년들의 각자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성장 스토리예요.
조는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남다른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당시의 여성이 받았던 편견의 시선과 주변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저처럼 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조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3사부인 조의 아이들 또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캐릭터인 낸처럼 당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이겨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서 여성 서사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의 아이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인 책에서는 네 자매의 일화들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계속 이야기는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오너케이이기도 한 조의 서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레타 거윅 감독이 이를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들을 읽고 봤기 때문에 영화를 더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부와 1부의 이야기를 아주 절묘하게 직조해내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엮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로리와 에이미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어리둥절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책의 2부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1부만 읽었을 때는 에이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2부를 읽고 나서는 조 다음으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로 에이미가 되었어요. 에이미가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성장했구나 하고 놀라기도 했고 그 모습을 또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책을 통해 여성 서사를 재미있고 따뜻하게 풀어냈고 그레타 거윅은 영화를 통해서 네 자매의 모습을 당시 시대 상황에 맞게 그러나 또 현대적으로 잘 그려냈는데요. 특히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어요. 매그가 결혼을 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면서 조에게 내 꿈과 다르다고 해서 그 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나 조가 나는 결혼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나는 여자들이 야망이 없고 여자들은 감정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밖에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지겨워. 진짜 너무 지겨워. 그런데 나는 너무 외로워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에이미가 당시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해도 다 남편에게 귀속이 되어서 결혼이 아니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가 로리의 서재에 들어가는 부분, 녹색 외투를 입고 잉크를 손에 묻혀가며 열심히 글을 쓰고 글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배열하는 장면들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집 인테리어와 자매들의 의상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았던 건 영화의 뒷부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말 너무 가슴이 뛸 정도로 좋았어요. 영화 속의 조,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루이자 메이 올컷, 실제로 작품을 출간했던 남성 편집자와 올컷, 즉 조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소녀들, 영화 속의 조와 실제 올컷이 겹쳐지면서 맨 처음 장면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싹 소름이 돋고 영화가 뭔가 꽉 차게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들을 읽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책을 읽고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책과 영화에서도 크리스마스 장면들이 정말 따뜻하게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언제 읽어도 좋지만 특히 가을과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작은 아씨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책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은 책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